특히 이번 정책 중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의 출근길 부동산입니다. 자, 최근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고 그게 이제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갈 조짐을 보이니 정부에서 부랴부랴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88 부동산 대책인데요. 지금 대책이 나온 지 한 3, 4일 지났어요. 그런데 이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 여론을 살펴보니 종합해 보니 이렇습니다. 역시나 뭐 예상했던 대로다, 뻔하다, 일반적이다, 단기간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이런 반응이 대체적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대책은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책이에요. 지금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오른 것은 그 원인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것이니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활성화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추겠다는 것이죠. 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번 정책이 그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정책이긴 해요. 그런데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정책을 입안해서 뭐 신도시 곧 지정하고 뭐 그린벨트 어디 정하고 해서 보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래서 입주까지 가려면 실제로 이제 10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 산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공급 정책으로 효과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시장의 중론인 거죠. 일리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또 며칠 만에 수요를 규제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살짝 묶는 그런 규제도 이렇게 내놓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 말인데, 그런데 공급 대책은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길게 보면 진짜 효과를 미치는 정책이거든요. 해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특히 이번 정책 중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제가 오늘 몇 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주택시장에서 비아파트 부문이 활기를 띨 것 같다 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그것을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뭐 지난 1월 달에 나온 정책에서도 비아파트 활성화 시키겠다고 몇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사실 시장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그냥 뭐 립서비스 수준에서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놓은 것들은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 수요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혜택이 몇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비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그 조건을 충족하는 가지면 그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주택수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주택자들에게는 그 비과세 이 상황,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되는데 요건을. 근데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한 채 사고 싶어도 그래도 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일정 요건을 갖춘 빌라를 사면 그 1주택자 비과세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이것만큼 또 큰 게 뭐냐면 청약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 일정 조건을 갖춘 빌라나 이 비아파트 한 채를 사면 그러면 지금 이 무주택 청약 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간주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일정 요건은 뭐 어떤 것들이냐면 가격 요건 같은 건데 지방에서는 공시가격 3억 이하,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5억 이하의 비아파트 한 채는 주택수로 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뭐 몇 가지 더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거 되게 큰 거죠. 빌라 생각해보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5억 이하라면 뭐 실제 가격으로는 7억, 8억, 뭐 9억 이렇게 될 건데 그럼 굉장히 큰 것들이죠.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아래로 들어올 것인데 그거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무주택 청약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큰 거예요.
그동안 보면 내가 청약을 계속 하고 싶은데, 청약으로 첫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자니 되게 오래 기다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그런 이제 청약 상품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점수도 더 높여야 되고, 근데 그 사이에 집값이 올라버리면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부동산 강의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약을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뭐 빌라라도 한 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만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뭐 일종의 재개발 지역의 빌라 이런 거 한 채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시장의 수요가 밀려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 비과세 혜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앞으로 이 비아파트 뭐예요?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단독주택. 네, 이런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니 그쪽 시장도 관심을 가지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많이 없애고 활성화시켜서 이제 그쪽의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고, 한 대여섯 가지 분야에서 규제를 많이 없애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은 대부분 도정법을 개정을 해야 돼서 국회에서 이제 법안 통과가 돼야만 이제 실효가 있는 것인데, 뭐 일부 부분들은 시행령만 개정해도 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쪽으로 계속 정부에서 노력을 해 갈 거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어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제 많은 규제 이렇게 막 계속 발목이 잡히다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 그쪽의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것인데, 근데 이번에 내놓은 내용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예컨대 재개발 재건축에 현재 있는 그 단계들, 크게 보면 7개 단계를 줄여서 한 5개 단계로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뭐 정비계획 쪽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합치고 사업시행 인가단계하고 관리처분 인가단계를 합치겠다. 이런 단계는 실행이 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미쳐서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단계를 2년에서 3년 정도 앞당기는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인센티브를 용적률 완화를 한 30%까지도 늘리겠다라는 거. 이것도 현실화가 되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지금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하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어디냐면 상계주공 같은 곳들이에요. 네, 상계주공은 지금 소형주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땅은 작고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 많은 몇만 세대나 되는 아파트를 재건축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게 정부의 굉장히 큰 고민이기도 한 건데, 결국에 재건축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높이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정책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현실화가 된다면 굉장히 빠르게 이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효과, 혜택을 보는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초기 단지들, 초기 구역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상계 주공처럼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던 곳들, 대규모의 그런 재건축 단지들 몰려있는 곳들,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사업성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만 20% 30% 받으면 재건축을 시킬 수 있었던 단지들, 이런 것들이 빠르게 재건축으로 선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되게 큰 혜택인 거죠. 그러니 이런 시장 쪽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건 좀 장기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공급 대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많은 공급 대책이 나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3기 신도시가 대표적인 거였죠.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사실 3기 신도시들은 이제 지금 물밑에서 진행이 돼서 아직 하나도 입주를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게 계속 딜레이 돼서 정부에서는 26년, 27년 입주 얘기하지만 26년, 27년 입주는 사실 지금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인 입주는 29년, 30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공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실현이 될 수밖에 없는, 돼야만 되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당장은 효과를 못 보지만 계속 밀려서, 그런데 지금 이게 법안으로 추진되고 시행령으로 추진되고 이렇게 신도시로 책정이 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하면서 언제 이게 시차를 두고 차례대로 계속 어떻게든 추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5년 뒤, 7년 뒤, 10년 뒤 어느 시점에 가면 이 공급들이 누적되고요. 누적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공급을 계속 늘린 이 누적되는 효과가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는 집값 안정의 효과로 나타나겠지만 이게 누적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공급 과잉 현상이 되어서 집값을 굉장히 누르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장기적으로 벌어질 수 있죠. 지난 90년대 1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입주하면서 한 10년 동안 집값을 눌렀던 이제 그런 적이 있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서울에서는 잠실의 대규모 입주, 그리고 2기 신도시의 입주, 또 수도권의 택지지구들, 용인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곳에 택지지구에 수만 세대씩 입주한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 6, 7년 동안 집값이 이렇게 눌렸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소지가 있다. 뭐 좋게 말하면 집값 안정이고, 뭐 집을 갖고 있거나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는 되게 좀 안 좋은 시기가 또 도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뭐 먼 옛날 나중의 일입니다만, 근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대책에 이렇게 숨어 있는 이면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내 집 마련, 갈아타기, 투자 이런 곳에 좀 응용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